조용한 가을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 로마 묘비문을 읽기에 진짜 알맞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미하게 되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매우 유명한 그리고 매우 긴 아마 그 로마 타인들 일반인들을 위한 묘비명 중에서 가장 긴 묘비명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되게 유명한 또 묘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묘비명.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 로마 여성이면서 동시에 매우 용감한 로마 여성의 그런 삶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묘비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 합니다. 일명 라우다치오 투리아이 해서 라우다치오는 좀 칭송인데요. 칭송 중에 가장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세 분이 되면은 추모하는 추모 비명이 속하고 옛날엔 제가 이걸 칭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추모 비명이 더 정확한 것 같아서 그걸로 고치고요. 추모 비명인데요. 이것을 이걸 보통 보면은 이것은 지금 사실은 130층에 다다르고 그리고 2m가 넘는 커다란 대리석이 두 쪽에 있어서 몇 톤이 되는 그런 돌로 만든 그런 큰 거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무조 나초날레 로마노 거기에 있는 조그만 비편 두 가지입니다. 또 위에서 보시듯이 욱소리스에서 작은 부인을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그만 비편이 두 개가 남아있는데 아마 손바닥 세 개 정도가 이 밑에 크기입니다. 상당히 작은 부분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복원도가 있는데 복원도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건 맨 위쪽 여러분들이 보면 오른쪽이나 맨 위쪽에 요 두 개만이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로마의 또 톨로니아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게 70년도에 사진으로 남아있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다시 저쪽 편에 있는 거기에는 로마의 금성문 집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현존해서 남아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본 사람들이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남아있는 부분을 붙이면 요 정도 된다 하는 복원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항은 비편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기록된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CIL이 계속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역사가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계속 연구해 오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부분이 발견되면 계속 첨가하고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나중에 FIRA 이런 걸 보면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전의 법률과 관련된 모든 문헌이라든지 사료를 모아놓은 건데요. 그걸 보면은 로마법 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이 비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19세기에 몸제니 그 유명한 이 비문에 대한 걸 발표하면서 거기에 많은 상속 문제라든지 살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 이거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헌이다 하고 발표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당히 단편적이라는 게 흠결이 좀 있어요. 몸쟁이나 법학자들은 여기서 되게 살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이런 거는 집중했는데 이 큰 전체적인 도대체 금성문이 도대체 뭘 위한 것인가? 무슨 목적인가? 왜 이렇게 긴가? 또 역사학자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여기 나오는 내용은 역사책 누구누구의 어디 어느 부분에 나온 누구누구의 일생과 무척 닮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생일 것이라고 이런 사람을 추정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 비문 자체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또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그 에피소드 간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 연구 과제가 없었습니다. 연구 논문이. 우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비문은 원래 어디에 보상되어 있냐면 이 비문은 로마에서 보통
어디에 이렇게 세워지냐면은 로마로 들어오는 출입문에 세워지는데요. 옛날 보건도인데 로마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커다란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큰 걸 세우고 돈 없는 사람은 조그만 세우고 여기다 각자 다 묘비를 적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로마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아, 이 도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유명한 가문은 누구이고 뭐 누가 뭐 잘 살고 있구나 뭐 누가 최근에 죽었구나 뭐 이런 식에 대한 정보를 되게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9세기 복원도가 있고요. 이것은 사진. 옛날에는 실제로 그랬는데 19세기 또 발굴이 시작되면서 사진은 이런 황량한 부분이 되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마찬가지로 나무가 우거진 이런 데가 있는데 이 비아 아피아라고 큰 로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통과해서 지나야만 하는 길. 여기에 묘비명이 세워진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좀 그런 거를 보시라고 우선 한 거고요. 그럼 저는 그래서 우리 오늘 대상이 되는 이 묘비명을 전체적으로 이 묘비명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왜 이렇게 긴 거를 지었는가, 이 묘비명 봉헌자가 이 묘비명을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오늘 논의는 세 부분으로 나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의 여성을 위한 묘비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이 투리아 비문의 특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투리아 추모 비명과 비슷한 되게 유일한 하나의 여자를 위한 묘비명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투리아 역시 그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그 추론의 근거가 되는 묘비명을 두 번째에서 보여드리고 세 번째는 이 라우다초 투리아 묘비명의 내용을 분석해서 이게 일관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시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드려서 결론으로 이 묘비명은 무엇을 목적으로 봉헌된 것이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런 묘비명은 되게 유명한 건데요. 귀족 가문 여성을 위한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 가문이 나와 있습니다. 카이킬리아이 네테라이를 위한 건데요. 누구냐면은 핀투스 크레티코스의 딸 그리고 크라수스의 부인. 여성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귀족일수록 이런 개인의 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을 중요시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평범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건데요. 이것을 보면은 보통 여성들의 그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카스타 뭐냐 후덴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가부장제에서 그 칭송받는 순결하다, 염치가 있다, 이런 식의 를 자주 해서 칭송을 하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대단히 많은 덕목, 여성의 그 통상적 덕목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유사한 그런 덕목도 있고, 풀케리마, 외모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이런 것도 덕목으로 들어가고요. 라니피카, 길쌈에 능한, 또 푸르기, 검소한, 돈이 세다. 집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는 여성에 대한 노비명들은 대부분 유사하게 이런 덕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물로 남아 있지 않고 자료로만 남아 있는 옛날 사람들이 써서 놓은 건데 이런 데 보면은 특이하게 경제적인 거에 대한 그 내용도 써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루기 검소하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쿠스토스 페쿨리 해가지고 가산을 잘 지키는 약간 요런 점에 좀 중심이 되다가 이런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이 라우다치오 무르디아이 그 추모 비명 같은 이런 독특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성의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원전 1세기 혹은 기원 후 1세기 있는 투리아 칭송 비문 보다 조금 후대에 1, 2세기에 나와 있는 무르디아에 관한 걸 보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서 마트리스라는 단어를 보시듯이 이것은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세운 거고요. 역시 옆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FIRA 해서 로마법 학자들이 로마법
관련된 사항으로 모아놓은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역시 법률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례대로 이렇게 피라는 구성되어 있는데 요 무르디아가 나오고 그 투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무르디아가 연속적으로 배치된 거 보면 둘 사이에 되게 유사성을 벌써 인지하고 있고 그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의 대상인 그 투리아 추모 비명에 비해서 매우 짧은 비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단순하게 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티투리 세풀크레에서 하면 이건 묘비명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상속인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테스타멘툼 유언과 관련된 말이 앞부분을 차지합니다. 4행에서 13행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 14행에서 30행까지는 이 추모 칭송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이 중요한 건 우리가 볼 거는 4행에서 13 유언에 관한 거고요. 나머지 라우다치오 부분은 여성에게 공통되는 특성, 아까 전에서 뭐 카스타, 푸덴스 뭐 이런 식의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라우다치오 무르디아의 무르디아 비명의 구조를 보면 중요한 거는 상속 배분에 관해서 있고 여성의 덕 칭송으로 이렇게 나눠 있다. 걸 알 수 있고요. 예, 어,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논문에 번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건 거기서 보시면은 될 수 있고 중요한 점은 이 앞부분 유언장과 관련된 부분에 가면은 상속인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아들한테 옴네스 필리오스한테 모든 상속을 다 상속해주고 딸한테는 분배 요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있는 남편에게는 어떻게 요증해주고 상당히 여성이 상속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7행에서 13행까지는 되게 중요한 사항이 나타나 있는데 뭐냐면은 비석을 지금 만든 비석 봉헌자는 무르디아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무르디아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 우선 유증을 받았냐면 자기도 우선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써놓고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기의 아버지 즉 무르디아의 전 남편이 그 무르디아라는 여성한테 사용 취득을 하라고 얼마간의 재산을 물려줬고 자기를 지금 그 상속 유증 자기한테 그 한 몫은 그 아버지의 몫이다. 그런 말을 이제 명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 5행에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말은 아에퀄리타스 여성의 그 공평성, 상속 문제에 있어서 공명정대함 이런 거를 나눠져 있어서요. 아, 이게 상당히 특이하다. 여성이 한 상속에 대해서 상속의 그 상속을 명시하고 이렇게 상속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왜 상속이 되었는지 그 근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엔 어쨌든 그 공평성이라든지 여러 칭송이 시작된다라는 요게 상당히 독특한 여성에 대한 그 묘비명이다라는 데 제가 집중을 한 거고요. 음. 이 상속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도 묘비명이 또 왜 이런 걸 중요한가 보면은 여러분들 로마의 법격언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위 보노라고 여러분들 많이 하셨겠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누구에게 이득인가? 원래는 살인 사건을 다루는데 살인 사건에서 누가 살인범인지를 찾으려면은 누가 그 살인으로 인해 이득을 보았는가를 보면 된다는 건데요. 우리 지금 모든 행위에 있어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비석을 봉헌을 했는데 왜 비석을 봉헌했는가? 응? 무슨 이득이 그 사람에게 돌아간가?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권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권리는 계속 이동한다는 권리는 어떤가 취득되고 그리고 보존되고 상실된다. 또 우리가 재산에 같은 것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게 되고 재산이 상실하게 된다. 재산을 상실하게 된다. 그 과정이 계속
돌아가게 되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투리아 묘비명에 적용하는 게 이제 그 방식입니다. 그 투리아 그 묘비명의 비문 목적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서 무르디아와는 다르게 여기에는 상속인이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앞부분이 상당히 상실되어 멸실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앞부분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되고요. 어쨌든 무르디아에서는 아에퀄리타스 공명 정대가 중심이 되는데 라우다티오 투리아에 대한 것은 무슨 덕목이 중심이 되는가 이런 걸 좀 따져보면서 둘이 얼마나 유사한가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묘비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헤레스가 누군지 상속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걸 해보는 거고요. 테스타멘툼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내용 전개를 보면 이걸 유추할 수 있지 않은가. 똑같이 2와 3번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4번은 제 말고도 이게 여성의 덕목에 관한 부분들이 역시 이 비명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어,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보건도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보건도로 돌아가면 말씀드렸듯이 무르디아 비문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좌편에는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남아 있는 걸로 추정해 보자면 투리아라는 이 지금 우리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 이 여성의 부친과 모친이 살해되었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요. 그 다음에는 부친의 재산에 관해서 상속 분쟁이 시작되었다. 참칭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 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투리아라는 여성이 리베랄리타스 여기 베푸는 돈을 잘 쓰는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촌, 여성 사촌에게 지참금을 주었다. 이러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지참금에는 자기뿐만 아니 여성뿐만 아니라 투리아의 남편인 지금 비석을 만든 자신의 돈도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편으로 돌아가서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그쪽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투리아 남편 자기가 삼두 정치 로마에서 되게 혼란한 시대였는데요. 삼두 정치 시대 때 추방을 당했는데 그때 도망 생활을 하면서 숨어 살았을 때 투리아가 자기 돈을 보석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를 뒷바라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투리아가 불임이었는데 불임으로 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혼을 제안하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은 역시 라우다치오라든지 칭송이라든지 애도 얼마나 슬픈가 내 가슴이 얼마나 슬픈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내용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에피소드를 다시 묻는데요. 그걸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1이라고 써 있는 콜룸 1이라고 써 있는 거 아까 전에 좌편 거기 보면 거기는 모르스 파렌툼에서 아버지의 죽음. 그다음에는 테스타멘tum 유언장이 파회되었다. 그래서 참칭 상속인이 나타나서 투리아와 투리아 남편이 상속인으로 지정된 유언장이 파회되었다라고 주장했는데 투리아가 그거를 막아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다음 에피소드는 커뮤니스트 딜리겐차에서 둘이 같이 상속받은 재산을 잘 관리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은 남편의 재산을,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잘 관리했다는 점. 그다음 다음 부분은 도스. 이거는 그 지참금입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아내가 자기의 여성 친족을 왜 냈는데 거기에 내 돈도 보탰다. 이런 지참금에 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5번을 가면은 두 사람 간의 신의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것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 그 지금 말씀드린 거에 상세한 부분을 예시한 거고 이거 역시 논문의 역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한다는 건 여성으로서 대단히 그 시대에 힘든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언장에 투리아와 투리아 남편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원 후 약 10년에 제정되었던 이 원로원 의결에 의하면은 아버지나 부친이 이렇게 갑자기 불의로 사망했는데 불의를 통해서 사망했는데 그거를 복수하지 않으면 정당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의결한 원로원 의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라서 이런 데서 좀 배제되겠지만 사실 정당한 상속인이 되려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험하게 사망한 경우에 거기에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묘비명에 보면은 투리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 복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투리아 그래서 아버지 부친의 재산이 지금 투리아한테로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부친이 거기다 이렇게 유언장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부장제에서 그 부친의 북의 친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 유언장이 잘못됐다. 그 유언장이 잘못된 이유 역시 운해인데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이 다 그 유언은 폐기되고 그냥 무유언 유언으로서 북의 친족인 자기들이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또 투리아가 막았다라는 것을 묘비명에 또 명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남편의 도움 없이 또 게다가 그다음에 코뮤니스트 딜리겐치 아까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둘의 재산을 서로 이렇게 공동 관리했다. 남편은 부인의 재산,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공동 관리했다라는 문제. 그러니까는 이 재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뭐 터놓고 이렇게 관리가 됐다는 문제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창금 문제. 이 지창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이 큰 금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 일상생활에서 같이 이거를 뭐 공유한 것뿐만 아니라 금전을 상당량의 금전이 지출되는데 이게 투리아 이걸 도와서 내 돈을 거기다 합쳤다. 이런 말을 남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뢰가 어떠한가 그러면은 남편이 도망쳤을 때 부인이 목숨을 걸고 남편을 지켜내는 얘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길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역사학자들은 이게 역사 문헌에 있는 투리아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거는 뭐 요즘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요. 저는 지금 편의상 투리아 비문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정도인데, 나 남편은 아내의 그런 요구를 거부하고 우리는 다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또 역시 중요한 법문헌인데요. 원래 부부간은 상속이 되지 않지만, 어, 남편이 60세, 여성이 50세, 이면서 혼인 상태를 넘겼을 때 이런 때는 상속이 가능하다. 이런 법문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비문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게 일견 보게 처음에 보면은 이게 그냥 시간 순으로 여자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판단되지만 그게 뭔가 여성의 그 재산, 상속 재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갖는가에 대한 재산에 관한 그 서술로 일관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에서 부부간 상속은 금지되거나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부부간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무르디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각자 배우자가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자식들이 어린 경우에 그 어린 자식들의 그 자금 관리를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어느 정도
그 자식 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이 크면 그 자식을 그 돈을 물려주어라 하는 그 경우에 있어서 예 가장 그 경우이지 그 외에 부부간의 상속이라는 것은 되게 드문 경우인데요. 그거는 로마가 가부장제 사회이고 이 상속 재산은 꼭 부계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드문 경우 남편이 부인의 상속을 받는다라는 게 상당히 드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문이 이렇게 긴 이유는 자기가 뭔가 그 정당한 상속인임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에서 남편이 상속인이고, 어, 테스타멘트만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죠. 이거는 상실된 부분에 남편을 상속인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종의 탐정 같이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여러 그 재산과 관련된 일이 일관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것은 무르디아처럼 남편이 자신이 상속받은 경위에 대해서 부인의 재산이 이렇게 넘어왔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했고 우리가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상속인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묘비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비아 아피아처럼 되게 공시적인 장소에서 묘비명을 제시하고 여기에다가 자신의 일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하고 이 금성문의 목적, 비명의 목적을 대단히 독특한 경우, 즉 북의 친족에게 유산이 넘어가지 않고 여성의 재산이 남편에게 넘어가거나 혹은 전 남편과의 아들처럼 이렇게 좀 관계가 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자신의 정당한 상속을 증명하기 위해 이 로마인들이 이런 종류의 금성문, 묘비명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이 묘비명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세스트 헤레스 누가 상속인인가를 가지고 한번 묘비명을 분석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묘비명이고 또 추모문이고 다시 그 유언장은 안 나와 있지만 정황상 봤을 때 유언장 남편이 아마 상속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